2002년과 2012년 선거 분석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7년 문재인 후보의 선거 어떤 게 승리 조건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대선 노무현 후보의 선거 전략과 메시지 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가장 모범적인 이제 선거 전략과 메시지였는데 어떻게 평가들 하고 계시는지. 당시에 노무현 후보는 뻔뻔해도 너무 뻔뻔했습니다. 홍준표만큼 뻔뻔했나요? 거의 그 정도 급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야 선거를 이겨. 어디서 뻔뻔했냐면은 사실 김대중 정권은 저희야 당연히 숭상하는 정권이었지만 굉장히 인기가 없던 정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대중 정권을 계승하기도 거시기하고 부정하기도 거시기한데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들고 나왔어요. 물타기를 하시네? 그냥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새로운 거야. 네. 근데 그럴만한 게 당시에 그 처음으로 세대전의 성격을 띈 선거가 그때 2002년 선거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게 어필을 하고 이겼던 선거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당시에 썼던 캐치프레이즈들 뭐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면은 새로운 대한민국, 동서통합, 지역균형 발전, 원칙과 상식 등등의 또 경선을 돌아보면은 단 한 장의 필승카드라는 위대한 캐치프레이즈가 그때 나온 겁니다. 지금도 모든 경선에서 다 등장하는 캐치프레이즈죠. 다 표절이죠. 네. 그리고 이때가 원조예요. 새로운 대한민국도 이때가 원조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다들 아신 대로 준비된 대통령은 그 김대중 시절이 원조고요. 그러니까 97년, 2002년에 그 대단한 캐치프레이즈가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별다른 성장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등등의 명작 카피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시절입니다. 그때 카피라이터 분이 꽁지머리 카피라이터라고 톡치복시가 되게 유명했던 분이기도 한데 그 후보가 훌륭하니까 후보가 훌륭하고 컨텐츠가 좋으니까 카피가 쫙쫙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카피가 노무현 입에서 다 나온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정리한 거거든. 대단했네요. 대단한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를 우리가 치르고 겪었으니 참 웬간한 정치인들 선거 캠페인 보면은 참 뭐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런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승패를 가른 요인이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뭐 어떤 대선 선거를 거의 최초로 세대 대결 구도로 끌고 간 측면. 그게 이제 어떤 기존의 가장 강력한 구도였던 지역 구도를 상당히 어떤 상쇄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어떤 것들 보시나요? 승패를 가른 요인. 방금 세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20대에 67.6%가 노무현을 찍었다는 겁니다. 3배, 4배로 이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보 성향의 후보가 40대에서 이겼습니다. 그것도 크게 이겼어요. 그리고 50대 이후에서는 이회창 후보에게 졌지만 세대 대결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겁니다. 왜냐하면은 2030 비율이 48%였다는 거. 그때는 많았죠. 쪽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2017년 선거구도 이와 비슷합니다. 젊은 층이 상당히 많고 40대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50대마저도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30대였던 그때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50대. 그렇죠. 50대 진입한 사람들도 많고. 소위 386들. 권순옥 논설위원님이 뭐 딱 그 세대잖아요. 68년생이시잖아요. 그럼 뭐 한 37, 8살 때 노무현 찍었다가 어이구 지금 뭐 51. 쉰? 쉰. 은퇴 언제 하시나? 아이고 빨리 은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와서 뭐 20대 68% 하면은 애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구도를 노무현이 최초로 만들어서 그 뒤로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이 수치를 보면 별로 안 놀라운 거지. 그때 당시에는 이게 혁명적인 어떤 선거 구도 변화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냥 투표만 한 게 아니라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자발적 어떤 그 지지하는 당시에는 20대 대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정치인을 그렇게 지지한 적은 그 이후로 이번에 문재인이 처음인 것 같아. 그렇죠. 노사모라는 게 등장했는데 그게 말이 돼요? 정치인 팬클럽이라는 게?
처음으로 그지? 처음으로 생긴 거죠. 처음으로 생긴 거고 전 세계 최초입니다.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4년쯤에 하워드 딘, 네, 딘사모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노사모 이후 2년 후에 그렇죠. 생긴 거였고, 예, 2008년에 오바마 그것도 결국은 노무현 후보가 6년 앞서간 거예요. 네. 정치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는 김대중 후보의 경우에는 DJP 연합으로 충청의 민심을 가져왔죠. 충청이 항상 캐스팅 보터였는데 그거 안 했어요. 세대 그 수도 이전 공약을 통해서 충청 민심을 한꺼번에 가져와 버렸어요. 대단한 공약이었죠. 큰 공약이 나온 거죠. 예. 그때 당시 뭐 충청의 맹주였던 김종필과 자민련을 완전히 개무시하면서 그렇지. 발표한다. 그 절대 손 안 벌리고 네. 심지어 이인재마저도 네. 그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 이인재 도움도 1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다 그대로 땡겨 왔다. 하지만 정몽준의 표를 흡수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정몽준이 지지율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네. 후단협 사태가 일어났고요. 결국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 노무현의 자산을 문재인이 그대로 쏙 빼닮았는데 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계속 양보하다가 지지율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승리했던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죠. 두 번 다. 그렇죠. 예. 정몽준이나 안철수 쪽은 계속 이제 자기가 이길 수 있을 만한 룰만 고집을 하다가 그러다가 지죠.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거죠. 우리가 전에 예. 그 삿바 싸움하면 진다라는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에피소드 제목이었죠, 예. 그게. 우리가 이제 노저씨들이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지. 삿바 싸움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집니다. 그러니까 지가 힘나죠. 관중들이 삿바 싸움 오래 한 선수를 싫어해. 야유를 보내지. 그렇죠. 200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구도도 후보 쪽에서 만드는 측면이 있고, 그렇죠. 세대 대결 그리고 충청도 쪽은 정책으로 끌고 왔고, 카피는 뭐 워낙에 또 후보의 그 매력과 더불어 당시에 뭐 카피라이터 분들도 뭐 아주 네. 훌륭한 카피들을 절절절 쏟아냈고. 저는 뭐 그때 나온 카피들은 다 암송합니다. 그렇죠. 신문 광고부터 시작해서. 윤 카피. 카피입니다. 윤 카피. 한국 정치사에서 커다란 변곡점으로 봐요. 2002년은 네. 예, 큰 변곡점이죠. 한국 정치사에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 그게 뭐냐? 한국 정치가 대중 정치화된 첫 선거죠. 예. 그 노무현이 이끌어낸 거예요. 시민들의 정치가 더럽다고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대단했죠. 네. 이 카피만 해도 네. 시민들을 주권자들을 능동적인 주권자로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모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팬클럽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시민들이 정치를 그냥 투표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뛰어들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그 첫 실험이 노사모라는 거였고요. 그때부터 한국 정치가 이제 대중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예. 방금 전에 저 윤가피님께서 그 2002년 선거 카피는 뭐 줄줄 암송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과연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시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카피 중에 하나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 문재인 후보가 또 친노 공격 뭐 노무현이 이랬는지 저랬는지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노무현 후보도 김대중에 대한 게이트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공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전임 정권의 업을 안고 가는 거죠. 그때 신문 광고에서 이런 카피를 썼습니다. 네, 한나라당 후보는 낡은 20세기와 계속 상대하십시오. 노무현은 21세기와 상대하겠습니다. 이런 카피로 일축을 해버립니다. 뻔뻔하게 진짜 뻔뻔하다니까. 짱이다. 그냥 물타기 죽이네 진짜. 죽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대단한 카피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몇 개 더 소개해 주시죠. 당시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40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20, 30대는 다 먹었으니까 40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신문 광고인데 굉장히 지쳐 보이는 40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신문 광고에 등장 얼굴을 탁 드러내면서 이 사람 누구지? 라는 호기심을 줬습니다. 네. 그때 헤드라인이 이거였어요. 남자는 배짱 하나로 산다고 외치던 김성현 씨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카피였고 김성현 씨가 누군가요? 김성현 씨는 바로 우리 모두 40대 우리 모두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검게 물들인 야전 잠바 하나로 초여름까지 다니던 김성현 씨 이렇게 시작하는 카피인데 가끔은 뭐 이제 생활에 지치고 꿈도 잃어버리고 그랬지만
40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시 힘내서 행복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내용의 카피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유권자들한테 어떤 패기, 네. 자신감, 희망을 주는 거지, 희망을. 존 F 케네디가 약간 생각나기도 해요. 뉴 프론티어 정신, 네.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다시 위대한 미국,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후보였죠. 정치 이슈에도 되게 순발력 있게 계속 공격적인 카피를 내는가 하면 세그멘테이션을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을 상대로도 이런 카피를 준 적이 있었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남자들을 위한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여자들을 위한 대한민국은 어디냐라고 묻기도 했고 또 군심을 잡기 위해서 당시에 군인들을 상대로 한 광고도 있었는데 예. 어머니 당신이 잠 못 이루고 돌아 누울 때 저도 그쪽으로 돌아 눕습니다. 이런 카피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본인은 뭐 법무관으로 뭐 군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들 병역 비리 문제가 있었고 아픈 데를 제대로 물어뜯었죠. 노무현 네. 후보는 당시 일반 사병 네. 제대 빡빡 구르다가 네. 그런 측면을 이제 강조한 뭐 그런 거네요. 사실 신문 광고를 보면 네거티브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 네. 모든 네거티브를 포지티브처럼 보이게 메시지를 정말 긍정적으로 잘 표현했고. 그러니까 유해창 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데 다 그쪽을 디스하는 거야.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뭐 그런 거죠. 그럼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네. 이거를 되풀이하면 안 돼. 그냥 네. 보고 따라하면 안 돼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당시에 이회창은 그럼 어떤 광고 캠페인을 했느냐? 네. 당시에 대쪽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데 대쪽이란 별명이 나중에 개쪽으로 변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쪽에서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 들고 나왔어요. 그거 되게 포지티브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네거티브입니다. 네. 김대중의 나라가 나라 같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대단한 카피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나라다운 나라 좋잖아요.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나라야 노인들의 언어야. 20대 30대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카피를 사용했다. 되게 꼰대스럽죠. 꼰대스러운 카피였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후보 이미지도 꼰대인데. 그렇죠. 완전 꼰대의 결정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나라다운 나라야. 확장성이 전혀 없네요. 예. 뭐 자기 지지자들끼리 서로 돌려보면서 좋아했던. 근데 또 당시 정치원고 전문가들은 되게 칭찬을 많이 했지. 품격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니들이 지는 거야. 그렇죠. 뭐 솔직히 걔네들 뭐 우리랑 다이다이 붙여놓고 뭐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그럼 뭐 200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역사상에 남을 명선거였으니까. 레전드예요, 레전드. 예. 월드컵으로 치면은 2002년 월드컵.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4강에 가는. 4강. 예. 다시는 생길 수 없는 그런 기록. 예. 현재로는. 예. 우리가 또 뭐 너무 잘 치른 선거, 잘 이긴 선거만 보면은 또 배울 게 없는 것도 있어요. 원래 공부가 늘려면 오답 노트를 잘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찰을 잘해야지. 예. 그래서 뭐 사실 이 얘기는 뭐 저희도 꺼내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2012년 대선에서 졌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졌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왜 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012년 대선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본 후 요번 대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눈에 보는 걸로. 2012년 대선 왜 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소위 진보 세력들과의 야권 단일화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서 사실상 내상을 입어갔다. 서서히 골마갔다. 사실 선거 캠페인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직접적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죠. 그것도 있었고. 예. 이정희 후보는 이정희 자기 혼자 뭐 스스로 이제 드랍을 했는데. 예. 큰 도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사실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야권 단일화라는 그 명제 때문에 또 그 시기가 이제 뭐 금융위기도 거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신자유주의 뭐 또 뭉뚱그려서 막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한미 FTA 부분에 있어서 조금 스텝이 꼬인 부분 있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 제주 해군기지. 그러니까 사실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나라. 네.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네. 생존.
생존 두 가지 핵심이죠. 아닙니까? 국가의 역할은. 국방하고 경제예요. 예.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반 보편적인 국민들의 정서에 굉장히 뭔가 거슬리는 그런 걸 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언론사에 있을 때였는데 칼럼까지 썼어요. 예. 제주 해군기지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동북아 중심 국가라는 동북아 균형자론의 바탕에서 철학적으로 바탕에서 자주국방이라는 그거 하고 매치해가지고 제주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국방력을 키우고 그걸 토대로 동북아에서 뭔가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평화와 전쟁의 구도로 몰고 가는 진보 세력한테 끌려간 거야. 네, 사실이에요. 거기서 무슨 구럼비와의 그 상징 하나 세워놓고 이게 천성산 경부 고속철도 관련해서 그 천성산 도롱뇽 같은 거예요. 안녕 도롱뇽, 안녕 구럼비바위. 무슨 상징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감성팔이를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거기에 휩쓸려 간 거. 그게 뭡니까? 21세기에 무슨 진보 샤머니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난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딸려간 지점이 거기서 난 패배가 나는 정말 쇼킹했던 게 그쪽의 그 진보 진영의 레토릭이 뭐였냐면은 뭐 구럼비 바위가 뭐 20만 년에 걸려서 만들어졌다는데 바위가 다 그런 거지. 그럼 안 그런 게 어디 있어? 바위가 지키면 좋지. 바위가 20년 동안 안 만들어지면 그게 바위인가요? 그러니까 돌멩이지. 뭐 방파제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2년 총선에서 고스란히 나왔던 문제인데 그 2012년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통합진보당이었죠. 통합진보당과의 단일화에 이제 굉장히 발목이 많이 잡혔고 그 과정에서 잡음도 많았고 뭐 관악구의 뭐 그 이정희 후보의 뭐 그런 거라든지 부정경선이 있었잖아요. 예, 부정경선 사태도 있었고 이미 그 한미 FTA 반대나 뭐 제주 해군기지 이런 건 2012년 총선에도 주요 의제였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진보가 사실 유권자 층으로 보면은 되게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끌려다니면서 이제 어떤 중도층을 놓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지율이 딸리니까 일단 진보 잡고 그다음에 보수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 자강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강해졌을 때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 내고 우리 정체성을 낼 수 있는데 지지율이 딸리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표구걸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또 노무현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2002년 노무현 그 갓난 신고를 겪었지만 저 진보 진영하고 단일화 안 했잖아. 그때 권영길 완주했다고. 시도조차 안 했죠. 시도 자체를 안 했어요. 네. 자기 힘으로 이기겠다고 나가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자꾸 여기저기 표 끌고 모아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패배주의예요. 심지어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2002년에 여중생 추모 촛불 시위가 뭐 타오를 때 시위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명해달라는 거. 예. 내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함부로 서명을 할 수 있겠느냐 했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래도 당선됐어요. 근데 이회창이 거꾸로 거기 촛불 시위 나가고 완전 포퓰리즘이지 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02년으로 돌아가는데 감동적인 장면은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라는 건 되게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 김대중 부정해라. 김대중 비판을 해라. 그런 요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인기 없는 대통령이니까. 근데 한치도 안 물러서고 나는 김대중 정권의 자선과 부채를 승계하겠다. 라고 했죠. 이회창이 뭐하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이회창이 김영삼 허수아비를 들고 전국에 화형식을 하고 뭉둥이로 때리고 다녔어요. 그거는 이제 97년인데 어쨌든 97년에 진 것도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영삼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고 그거를 화형식 하고 다녔단 말이야. PK에서 2인제 다 찍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 정체성이라고 배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묵직한 감동이 있고 그 정체성을 잘 지키는 사이로 사람들이 결국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12년 총선과 대선의 문제점은 저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갈팡질팡한 거야. 우리 민주당이. 갈팡질팡을 했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정치에 갓 들어왔잖아요. 급조된 후보죠, 급조된. 예, 솔직히 급조된 후보였고 정치에 입문한 게 뭐 그 부산에 출마 선언한 게 부산에 출마 선언하고 1년도 안 돼서 아마 저 대선을 치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본인의 어떤 뭐 정책이나 비전을 좀 심도 깊게
이렇게 좀 마련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주위에 어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제 여론에 떠밀려 가는 거죠. 네. 근데 당시에는 뭐 그런 이제 진보 좌파적 성향의 목소리들이 야권에서 좀 많은 그 포션을 가지고 가고 있던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2012년 선거에 있어서 아까 전에 윤가피님이 그 2002년 선거 메시지와 뭐 이런 거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2012년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의 메시지나 카피 같은 거 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한 번은 제가 그 문재인 진영에서 만든 네. 광고 TBCF 영상을 봤는데요. 네. 제가 그걸 보다가 울었어요. 왜? 제가 감동받아서? 너무 감동받아서. 그게 뭐 근데 울고 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이거 보고 우는 거 보니까 졌다. 어떤 네. 내용이었죠? 그 선거 캠페인은 결국은 코어를 향해서 가면 안 돼요. 특히 임박해서는 외연 확장형으로 가야 되는데 나의 가치를 너무 충족시키는 카피와 영상이었던 거죠. 그거 혹시 저 노무현 대통령님 나오는 영상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지지자들끼리 다 같이 네. 5개의 문을 외치고 뭐 사람이 먼저다라는 카피가 중심이 된 그런 영상이었고요. 네.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카피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사람이 먼저다는 카피는 우리 모두를 열광시키기에 충분한 카피가 맞습니다만 중도 또 그 부동층들 보수 진영이 보기에는 뭐랄까 이런 느낌이에요. 경제는 어렵겠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는 어렵겠지만 따스한 사람의 온기로 이겨나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까 전에 그 이회창 후보의 나라다운 나라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를 진영만 바꿔서 그렇죠. 대입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이거 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고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먼저다? 저는 이런 생각 날 것 같아요. 쿠바? 예, 맞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뭐 사회주의? 예. 부탄이 그 되게 훌륭한 왕이 다스린 뭐 그런 데인가? 난 그런 나라 싫어. 네, 그게 이제 사실 사람이 먼저다. 되게 좀 민중주의적 느낌이 많이 났어요. 네, 그건 사실이죠. 예, 내가 울었고 내가 뭉클했으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미래를 여는 5가지의 문이라는 그 카피가 많이 등장했는데 5가지가 뭔가요? 제가 문바로서 이걸 외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자리 혁명의 문, 복지국가의 문, 경제민주화의 문, 새로운 정치의 문, 평화와 공존의 문. 그거를 내가 문씨니까 문이라는 키워드를 쓴 건데 카피 예쁘죠. 예쁘긴 한데 5개의 문. 네, 외울 수가 없었다는 5개가 뭔지 모르고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내가 컴퓨터에 야동을 깔아놨는데 네. 야동을 봐야 되는데 그 야동까지 접근하기 위한 폴더가 뭐 뻐꾸기 폴더, 예, 가마우지 폴더 네. 이렇게 폴더 1번, 2번, 3번을 눌러야 이게 야동이 나오는. 그리고 그거 다 닫아야 돼. 또 새로운 폴더 또 열고 다시 닫아야 돼. 닫아야 되잖아. 메시지가 복잡했다는 거죠. 예. 제가 좀 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대선 카피는요 성장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성장을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 거죠. 그게 비결인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뭐 전혀 뭐 성장과는 상관이 없고 분배를 말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대선은 상대평가니까 상대 후보의 메시지와 전략과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김종인 씨가 막판에 나가리 되긴 했지만 당시 그 총선 때 비대위원으로 이른바 3인방 이준석, 김종인, 이상돈 이렇게 3명을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중도층, 소위 말하는 우리 쪽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접근을 했어요. 이게 경제민주화 쪽이 박근혜 쪽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였고 그 당시 카피를 보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죠. 네. 박근혜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그럼 이게 이제 뭐 이명박이 뭐 747 뭐 이렇게 탐욕을 부추겼다 그래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탐욕을 부추긴 후보들한테 계속 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서서 이제 사람이 먼저다 어떤 우리의 어떤 정신혁명 뭐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 거를 내세우다 보면 그러면 지는 거예요. 네. 네. 정동훈 후보가 이명박 상대로 네거티브 도덕성 얘기를 하면서 뭐 맞섰다가 깨진 거랑 유사한 양상이었던 것 같고, 요번 2017년 대선 문재인 후보 카피는 아직 결정난 거는 아니죠. 네,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본선 카피는 이후에 계속 문재인 진영에서 쓰고 있는 카피들을 평가하자면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본인이 혹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 쓰고 캐치프레이즈 계속 써나가고 있고요. 이거 아주 우수한 카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야 이거 2002년 새로운 대한민국에 완전한을 붙였네. 업글 버전인데 업글 버전이고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감성적인 측면 추가됐다는 거죠. 나쁘지 않고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는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게 거기에 이 함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로 되는 정권 교체는 완전한 정권 교체다. 불완전 정권 교체지. 그렇지. 불완전한 새로운 대한민국. 뭐 이런 아까 전에 얘기한 깨알같이 네거티브 아닌데 네거티브가 되는 뭐 이런 카피인 것 같아요. 기본이죠, 그게. 예.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뭐 또 다른 거 있나요? 그리고 경선에서는 전국에서 지지받는 대한민국 첫 대통령이라는 카피를 썼었는데요. 그거 아주 무난하죠. 진짜 좋아. 그거는 진짜. 그거는 우리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던 꿈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 호남 대통령이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노무현도 그 영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못했단 말이야. 거기서 이기지 못했죠. 그렇죠. 예. 부산에서도 그러니까, 30%가 안 넘었어요. 지금 상황으로 뭐 가서 진짜 전국에서 다 1위를 해가지고 TK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정도만 해도 진짜 그 못다 이룬 좌절했던 꿈들, 못다 이룬 꿈을 이루내는 거거든. 그게 경선장에서 사용한 카피잖아요. 경선장에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카피였다는 거.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모두의 가치와 오랜 염원을 당신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좋은 카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됐고 그리고 예전처럼 휴머니즘이라든가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보다 넓은 가치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사실 거죠? 2012년 이후에 이쪽 진영의 선거 전략가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고 성장 지향의 카피들을 써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2012년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제대로 한 거죠. 제대로 하고 성찰을 마친 바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야권도 아니라 지금 얘기도 안 하잖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큰 짐 하나를 사실 던 거예요. 그 국민들이 해주신 거예요. 단일화 갖고 그 2012년에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야 그냥 우리가 단일화 해줄게. 다 모여주신 겁니다. 덕분에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또 완주할 수 있잖아. 완주하면서 자기 실력 평가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자기들 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엔 거기도 지금 심판대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된 거야. 이게 사실 그 2012년 문재인과 2017년 문재인을 비교를 하려면 물론 이제 이 카피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카피 메시지 이게 결국 사람 또는 인재풀 이런 것에서 나오는데 큰 변화가 있었죠 그동안. 예를 들어 2016년 총선에서는 상대편에 그 핵심 요원이었던 김종인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기면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도적인 그런 확장 움직임이었고 이후에 계속 이제 영입 러쉬 하는 것도 보면 이념적으로 뭐 이렇게 편향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어떤 다채로운 그런 인재풀이 형성되어 있고 근데 이제 2012년의 경우에는 그게 안 됐었던 거죠. 네, 그게 잘 안 됐었어요. 예. 그게 이제 준비 기간도 짧았고 사실 그거는 저는 정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2012년과 2017년에 가장 큰 차이는 정당이에요. 당이 질서가 잡혔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은 당이 진짜 지리멸렬 막 각자 개인 플레이하고 아니면은 그룹별로 패거리 지어서 개별적으로 다 놀아버렸다고. 당이 아사리판이었던 거예요. 그런 아사리판 같은 당을 가지고 선거를 하니까 이게 뭐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규율도 잡히고 질서도 잡히고 그 속에서도 의원들 개개인의 개성이 죽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그죠? 예. 개성을 살리는데 질서가 있어. 이거는 굉장한 업그레이드예요. 네. 지금 이제 2012년 문재인과 2017년 문재인의 차이점은 그 세력과 그리고 이제 본인의 경험 뭐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문재인이 2012년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행운스럽게도 좋은 당에 있어. 좋은 시스템에 머물게 되었어. 이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거죠. 2012년에 당이 너무 개판이니까 내가 그냥 다 뜯어 고쳐버릴까 그냥. 그래서 만들어냈다는 거지. 문재인이 만든 거야. 본인의 능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진짜 문재인이 그 큰 그림인 거예요. 네네. 예. 대선 패배하고 나서 뭐 당분 뭐 안철수 김한길 넘어갔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거쳐서 2015년 그 격동의 시기를 진짜 뚝심으로 버텨내면서 당 질서를 잡은 거야. 노무현 대통령님 뭐 개인기 좋다고 막 자랑하시는데 이거는 못 하셨잖아요.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의 거의 치명적인 정치적 한이었죠.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열린우리당 결국 네. 전국 정당 제대로 된 민주정당 만들지 못하고 해체된 게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의 한이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치적으로 실패한 게 맞다.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이제 선언을 하셨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러니까 노무현이 좌절했던 그 부분을 그 지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딛고 일어서서 극복해낸 거예요. 그 위에 지금 그리고 서 있습니다. 그 성과 위에. 그럼요. 뭐 또 이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없이 빨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최근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나름대로 선거 구도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다자 구도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한 것. 그러면 이게 구도가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메시지나 선거 전략도 조금은 좀 조정을 해야 될 네.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부터는 확장성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정체성 잘 지키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보수표 모든 선거가 사실은 보수표를 어떻게 얻느냐의 싸움이기도 하고 중도표를 어떻게 쌓느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는 홍준표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좌우의 싸움이다라고 홍준표가 선언했는데 자 홍준표와 안철수가 보수 표심을 얻고서 박터지게 싸울 겁니다. 네.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 정체성 굳건하게 지키고 해운 박씨대로 조금씩 넓혀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의 빈집털이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안철수 진영의 표들을 다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저글링 러시 들어가나? 네. 우리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근데 진보에 기웃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체성 진보 아니에요? 좌파 아니에요? 예. 중도 개혁 성향의 민주 세력의 자존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나가면 되고요. 다만 공약 자체는 너무 진보적이지도 않고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은 민생 속으로 파고드는 공약이 끊임없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실용적인 거. 예, 실용성으로 가야 됩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그 공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보편적 복지다와 개별 뭐 이런 쾌쾌목인 그런 게 아니라 거기로 빠지는 그냥 순간. 정책 하나가 실제로 우리 삶에 뭔가 개선이 될 것 같은. 근데 그게 진보냐 보수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딴 거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맞습니다. 실용적인가 민생에 부합되느냐. 그렇지. 재미있느냐.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잘한 세그멘테이션 된 공약도 필요하지만 크게 던졌는데 상대 지정이 아주 빡쳐서 덤벼드는 조중동이 물어뜯는 공약이면 아주 좋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남는 장사야. 그렇죠. 이런 공약을 끊임없이 던져야 될 것입니다.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아젠다를 계속 이슈를 던지면서 판을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또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참모들 어떻게 생각하냐, 문재인 캠프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받을 때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항상 이야기해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수하지 않았잖아. 실수하지 않고 이 지지율을 건사해왔잖아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어떠냐? 물어뜯기는 거 괜찮습니다. 항상 안전빵으로 대답하고 토론대에서 그렇게 해오셨는데 대선판은요. 정말 난타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부자 몸조심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정체성에 확실히 부합되면은 욕먹을 수 있는 정책도 던지고 공약도 던지고 치열하게 싸워가는 인파이터의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쫀다 그래요. 그리고 잡매 골병 들어. 자꾸 맞으면 골병 들어요. 네. 그냥 점잖게 맞는 포지션에서 이제는 공세적인 포지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브라질을 7대0으로 발라버렸잖아요. 안 봐주잖아. 그냥 지금은 안 봐주고 공격 앞으로 해서 계속 골을 집어넣어 버려야 돼. 제가 격투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권투도 그렇고 그 UFC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초반에 계속 방어만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서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문재인만큼 많이 얻어 터진 선수 없잖아요. 근데 유효타가 하나도 없었네.
자, 지금부터 공격입니다. 체력은 비축되어 있어. 네, 그럼요. 우리는 상대방은 지쳤어. 이미 그럼요. 때릴 만큼 다 때렸잖아. 걔들 뭐 더 때릴 거 있나? 그럼 이제 우리가 때리러 가면 돼. 이게 이제 뭐 그 아까 전에도 가서 그냥 진짜 눕혀버려야 돼. 예, 지난 에피소드에서 뭐 이렇게 스포츠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렇지. 이게 정말 위대한 격언입니다. 스포츠에서도 해당되고 정치에서도 해당되는데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이유가 계속 공격을 쉴 새 없이 해. 맞아. 예, 쉴 새 없이 하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 폭탄을 던지잖아요. 그럼 조중동이 노무현의 행정수도를 공격하지 노무현 본인을 공격을 할 겨를이 없어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전에 축구 얘기했지만 내가 뭐 전반전에 1대0 골 넣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지키겠다고 계속 수비만 하다가 한 방 얻어맞습니다. 그러다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볼이 이제 상대 진영에서 놀게 해야지. 네. 부자 몸조심 한답시고 지금 이기고 있다고 계속 수비적으로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골든골 맞아가지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한 3대0으로 이기는 상황이에요. 예. 저는 이제 후반전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네. 경선 다 끝났으니까 네. 후반전 시작했으니까 이제 비축한 체력 가지고 완전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7대0으로 이겨버립시다. 또 하나 이번 선거의 특이한 점은 2012년 같은 압도적인 세대 구도가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 기사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20대가요. 적극 투표 의향률이 91%가 나온 결과가 있어요. 어이구.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젊은 사람들의 비위, 영린을 건드리는 발언 조심해야 되고 항상 젊은 사람 먼저 챙겨야 됩니다. 난 그런 측면에서 그 젊은 사람들과 관련된 메시지는 진짜 저기 대학생위원회라든지 청년위원회 그 20대 30대들 검수를 거쳐서 나왔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아저씨들이 그거 하면 안 돼요. 네네. 20대가 정서가 다른데. 네. 그게 이제 요번에 극명하게 드러난 사태가 이제 그 문준용 씨 뭐 귀걸이 사진 그거에 대한 진성준 의원의 해명 같은 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예, 그게 이제 지금 젊은 층의 코드를 못 맞춰서 지금 상당히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나 같은 아저씨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마디도 안 쓰고 있잖아. 그냥 공유만 하나 했는데 난 안 쓰고 있어. 왜냐면 그 문준용 사건 같은 건 말이죠. 캠프가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지지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친구들 설득하고 온라인에서 같이 싸워주면 됩니다. 예. 캠프가 잘 자란 네거티브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상대방이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는 진짜 자잘한 거예요. 네. 옆에 신경 거슬리게 하는 그런 거거든. 네. 딱 이거는 그냥 큰 거 던져가지고 다 파묻어 버리면 돼. 그렇죠. 이제는 큰 이슈를 던질 타이밍입니다. 예. 특히 그게 그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수도를 이전을 한다고 해서 서울 시민 중에서 불편해할 사람 거의 없고 불편한 사람 딱 있어요. 기득권. 0.1% 기득권. 이게 당장 옮겨가면 이게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하기가 힘들고 내 친구들 다 거기에 있는데 술 먹기도 힘들어지고 밥 먹기도 힘들어지서 걔네들은 완전 환장하는 거야. 이게 옮긴다 그러면. 그래서 조중동은 진짜 미친 듯이 물어뜯고 그랬는데 정작 그 조중동이 물어뜯었다고 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층에서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늘 그 설득 매뉴얼 얘기하고 살아있는 언어를 강조하는데 그 바로 행정수도 이전 때 제가 그 직원들하고 같이 10몇 명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수도 이전하면은 서울 집값 떨어진다던데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집 사면 되잖아,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길 뻥뻥 뚫려. 우리 너무 서울에 많은 사람들 모여 있어. 이렇게 우리들의 언어로 그 후보들의 공약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전달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참여 같은 게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이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캠프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평생 뭐 이렇게 정치 쪽에 있다 보면 일반 시민들의 어떤 뭐 그런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정책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지지자분들, 당원분들이 많이 건의를 해주시면 그 중에 정말 잭팟 터지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 사례를 하나 들면 그 참여정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시절에 국민제안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제안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센터장이 다른 그 각 분과위원장 급은 아니지만 그보다 살짝 낮지만 어쨌든 그 각 분과위원장들 들어가는 회의에 들어갈 정도로 위상을 높여줬어요. 그리고 국민제안센터에서 각종 그 사람 청거까지 심지어 장관의 뭐 누구 추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시네. 아니 그런 것까지 했다니까. 네. 그리고 정부 이름도 공모를 했어요. 우리 노무현 정부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 이런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 제안이 3만 건 넘게 들어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벤치마크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도 돼. 그리고 캠프에서도 신경 써야 될 게 좋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정책들 하나하나를 브랜드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 정책 좋아요.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뭐 문재인 독트린, 문재인 뭐 이코노믹스 뭐 무슨 말을 붙여도 좋고 그렇지. 그 선거 공약 하나하나들이 멋진 캐치프레이즈도 가지고 있고 네이밍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스토리도 그래서 있어야 아까 전에 그 예를 든 뭐 그 군대 간 아들이 돌아놓으면 뭐 저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놓습니다. 엄청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전이 되려면 이게 굉장히 짧게 요약이 잘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브랜딩을 좋은 제품 있으면 뭐해요. 창고에 있으면 뭐해. 그게 바깥에 안 팔리면은 말짱황이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잘 팔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또 이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1위라는 후보.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 1위로 처음 있었던 이벤트입니다. 여러 가지 공약도 좋지만 국민 대통합 같은 딱딱한 단어보다는 전국에서 1위 받는 압도적으로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이 커다란 파티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는 거. 우리 자랑할 수 있는 진짜 브랜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압도적 승리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맥락이 지금 닿아 있는 부분인데 뭔가 막 이게 전 국민이 각 지역에서 전부 압도적으로 1위로 밀어 올려가지고 전부 우리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런 공유,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대통령인 거죠. 미국에도 보면은 좌우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대통령도 있잖아요. 프랑스에도 있고, 우리도 그런 최초의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같이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하면 가슴이 좀 설레지 않나요? 그럼 나는 가슴이 좀 설레요. 마음 설렘이 오고 그런 5월 9일이 온다면 일단 참 마음이 행복해지겠구나. 뭐 긴 시간 동안 또 뭐 많은 얘기 나눴는데 뭐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 있나요? 유명한 선거 격언 중에 네거티브 웍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웍스. 네거티브는 먹힌다. 여태까지 포지티브 좋다고 했지만 선거의 백미는 네거티브죠. 네거티브를 포지티브처럼 잘 포장해야 되지만 이번에 결정적으로 공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거는 뭐 후보님 입으로 나올 이야기들은 아니고 우리도 공격수들 많으니까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38석의 미니 정당 주제에 수권 정당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문재인은 그렇게 인재 영입을 많이 했는데 니네 무슨 인재를 넣겠다는 거야? 이 부분을 공격을 해서 불안감을 키워야 됩니다. 대선은요 인물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이 중요합니다. 국민의당이 과연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계속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들어보니까 다 저희들 다음 에피소드 제목 같네요. 뭐 공격수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이 시점에 뭐 또 저희만한 공격수도 별로 없습니다. 뭐 저희가 이미 손에 피를 묻힌 놈들이니까 내가 이왕 묻힌 감에 끝장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끝장나게 아주 그냥 다 발라버리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지지자들과 교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이렇게 신뢰하고 믿고 가는 그런 메시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한테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은 알아서 해. 그렇지.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상호간에 신뢰하고 교감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하나의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서부터 캠프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당원
우리 일반 시민들까지가 전체가 한 팀이라는 그 메시지가 정말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원팀이 돼서 강팀으로 진짜 네. 필드 휘젓고 가서 그리고 정말 박살을 내버려야 돼. 이거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렇지. 예? 독일이 브라질을 7-0으로 박살 내듯이 그거는 브라질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봐주면 안 돼. 네. 봐주면 모욕이지. 격투기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KO 시키는 거예요. 시킬 수 있을 때 KO 시키는 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봐주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총공격. 총공격하는데 당과 시민들이 정말 한 팀으로 총공격해서 박살을 내고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된다. 공격 앞으로. 네. 뭐 저 손 더럽히는 일은 뭐 저희가 하겠습니다. 취향에도 맞고요. 예, 취향에도 맞고 또 뭐 이렇게 설득하신 분들은 설득하시고. 그럼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럼 뭐. 아니 우리처럼 뭐 앞에 칼 들고 가서 피 묻혀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인간 백정들 몇 명 안 돼. 그리고 뭐 또 좀 점잖으신 분들은 그냥 품격 있게 옆에서 점잖게 하세요. 네. 네. 그 각자 우리는 고문 변호사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네. 아이고 뭐 얘기해 놓고 보니까 재밌을 것 같다. 다음 방송도 다음 방송도. 야 근데 네. 사실 우리 그렇게 계산놈처럼 한 거 아니야. 맞아요. 내용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게 한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계잡놈처럼 보이는 건 원래 요즘 그 유행어 있잖아. 팩트 폭행. 이게 저 전곡을 찌르면 되게 잔인해 보이거든. 네. 사실 두루뭉실하게 까야 되는데 너무 전곡을 찌르니까 이게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무슨 뭐 여기 저 뭐 이렇게 손톱 밑에 요거 살짝 건드리면 너무나 아픈데.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이제 까는 건 다들 모든 팟캐스트를 깠는데 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잘 까서 그래. 찰지게 너무 잘 까니까 한 번 하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수위를 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료 조사를 진짜 열심히 하잖아. 좀 대충 할 걸 그랬어. 대충 하면은 사실 그렇게 못 때리는데. 사람이 전곡이 급소를 찔리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저희 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나 욕 진짜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많이 했어요. 욕 많이 하셨어요. 아 초창기에? 아이들 아니 최근에도 많이 하셨어요. 저 버스 위에 올라선 고갑장 편에서도. 야 그게 언젠데? 자기가 하고서 듣지를 않으니까. 그거 한참 됐어 그거. 저렇게 자아성찰이 안 됩니다. 저렇게. 자 그러면은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 예. SNS에서 열심히 선거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감히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럼 잘 몰라요. 왜냐면 옛날이랑 선거가 다릅니다. 참여가 반 이상이에요. 근데 자발적 참여이기 때문에 대장이 없어요. 저희도 대장 아닙니다. 그냥 그럼. 마이크 중에 하나고 마우스 중에 하나인 거지. 예. 잘 모르겠지만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두가 커넥티드 되어 있자.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화력을 정말 집중해서 같이 쓰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자. 뭘 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 많이 늘리고 SNS에서 예. 공유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공유를 하면은 몰랐던 사람과 내가 친구로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도 되고 좋은 아이디어는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고 반드시 캠프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가 장담드립니다. 선거는 이제 캠프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치러내는 게 요즘 현대 선거입니다. 예. 아니 심지어 뭐 저 박사모 뭐 이런 사람들도 계속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아, 그럼 뭐 여태까지 긴 시간 동안 얘기들 나눴는데 결론은 뭐 그냥 다 같이 잘하자. 열심히 하자. 공격 잘하고 수비 잘하면 된다. 뭐. 그리고 위축되지 말고 예. 목소리 확실히 높이고 예. 샤이해지지 말자. 예. 그리고 이제 또 핵심적인 건 손 더럽히는 일은 뭐 또 저희가 한몫하겠다. 예, 뭐 이런 결의의 시간이 있었고요. 욕 먹는 사람도 있어야 돼. 욕 먹는 사람이 저 악역이 있어야. 아니 뭐 누구나 다 저 손에 피 안 묻히면 돼지는 누가 잡아서 돼지고기를 진상을 해. 예, 도축업자가 하나 있어야죠. 우리가 피를 좋아하니까. 예. 여태 지금까지 46화. 근데 우리 한 가지 광고 말씀 하나 드려야 되는데, 우리 권갑장에서 권을 맡고 계시는 권순웅 논설위원님이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어요. 언제쯤 만드셨습니까? 첫 이 방송 올린 게 언제쯤이에요?
뭐 한 사흘 된 것 같은데 며칠 안 됐어요. 사나흘? 예. 그게 저 첫 방송 제목이 뭐 비를 뭐 같이 맞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이제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을 예.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놨으면 네. 이제 대통령도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 만들고 끝이 아니잖아요. 예.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사람도 그 진짜 자기 그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욕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야. 예.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헌신하는 직업이에요. 예. 그 떠밀려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닌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비도 같이 맞고 돌멩이 날아오면 돌멩이도 같이 맞고 그런 책임지는 자세도 좀 필요하다. 예. 경제 때문에 또 그 시기가 이제 뭐 금융위기도 거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신자유주의 뭐 또 뭉뚱그려서 막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한미 FTA 부분에 있어서 조금 스텝이 꼬인 부분 있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 제주 해군기지. 그러니까 사실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나라, 네.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네. 생존. 생존 두 가지 핵심이죠. 아닙니까? 국가의 역할은. 국방하고 경제예요. 예.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반 보편적인 국민들의 정서에 굉장히 뭔가 거슬리는 그런 걸 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언론사에 있을 때였는데 칼럼까지 썼어요. 예. 제주 해군기지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동북아 중심 국가라는 균형자, 동북아 균형자론의 바탕에서 철학적으로 바탕에서 자주국방이라는 그거 하고 매치해가지고 제주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국방력을 키우고 그걸 토대로 동북아에서 뭔가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평화와 전쟁의 구도로 몰고 가는 진보 세력한테 끌려간 거야. 네, 사실이에요. 네. 거기서 무슨 구럼비와의 그 상징 하나 세워놓고 이게 천성산 경부 고속철도 관련해서 네. 그 천성산 도롱뇽 같은 거예요. 안녕 도롱뇽, 안녕 구럼비바위. 무슨 상징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감성팔이를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거기에 휩쓸려 간 거. 그게 뭡니까? 21세기에 무슨 진보 샤머니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 난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딸려간 지점이 거기서 난 패배가 나는 정말 쇼킹했던 게 그쪽의 그 진보 진영의 레토릭이 뭐였냐면은 뭐 구럼비 바위가 뭐 20만 년에 걸려서 만들어졌다는데 바위가 다 그런 거지. 그럼 안 그런 게 어디 있어? 바위가 지키면 좋지. 바위가 20년 동안 안 만들어지면 그게 바위인가요? 그러니까 돌멩이지. 뭐 방파제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2년 총선에서 고스란히 나왔던 문제인데 그 2012년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통합진보당이었죠. 통합진보당과의 단일화에 이제 굉장히 발목이 많이 잡혔고 그 과정에서 잡음도 많았고 뭐 관악구의 뭐 그 이정희 후보의 뭐 그런 거라든지 부정경선이 있었잖아요. 예, 부정경선 사태도 있었고 이미 그 한미 FTA 반대나 뭐 제주 해군기지 이런 건 2012년 총선에도 주요 의제였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진보가 사실 유권자 층으로 보면은 되게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끌려다니면서 이제 어떤 중도층을 놓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지율이 딸리니까 일단 진보 잡고 그다음에 보수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 자강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강해졌을 때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 내고 우리 정체성을 낼 수 있는데 지지율이 딸리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표구걸을 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또 노무현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2002년 노무현 그 갓난 신고를 겪었지만 저 진보 진영하고 단일화 안 했잖아. 그때 권영길 완주했다고. 시도조차 안 했죠. 시도 자체를 안 했어요. 네. 자기 힘으로 이기겠다고 나가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자꾸 여기저기 표 끌고 모아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패배주의예요. 심지어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2002년에 여중생 추모 촛불 시위가 뭐 타오를 때 시위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명해달라는 거. 예. 내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함부로 서명을 할 수 있겠느냐 했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래도 당선됐어요. 근데 이회창이 거꾸로 거기 촛불 시위 나가. 완전 포퓰리즘이지 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02년으로 돌아가는데 감동적인 장면은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라는 건 되게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
김대중 부정해라. 김대중 비판을 해라. 그런 요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인기 없는 대통령이니까. 근데 한치도 안 물러서고 나는 김대중 정권의 자선과 부채를 승계하겠다. 그렇지. 라고 했죠. 이회창이 뭐하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이회창이 김영삼 허수아비를 들고 전국에 화형식을 하고 뭉둥이로 때리고 다녔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97년인데 어쨌든 97년에 진 것도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김영삼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고 그거를 화형식 하고 다녔단 말이야. PK에서 이인재 다 찍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맞아. 네. 정체성이라고 배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잘 지킨다는 거는 묵직한 우리 모두 40대 우리 모두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검게 물들인 야전 잠바 하나로 초여름까지 다니던 김성현 씨 이렇게 시작하는 카피인데 가끔은 뭐 이제 생활에 지치고 꿈도 잃어버리고 그랬지만 40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시 힘내서 행복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내용의 카피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유권자들한테 어떤 패기, 네. 자신감, 희망을 주는 거지, 희망을. 존 F 케네디가 약간 생각나기도 해요. 뉴 프론티어 정신 네.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다시 위대한 미국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후보였죠. 정치 이슈에도 되게 순발력 있게 계속 공격적인 카피를 내는가 하면 그 세그멘테이션을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을 상대로도 이런 카피를 준 적이 있었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남자들을 위한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여자들을 위한 대한민국은 어디냐라고 묻기도 했고 또 군심을 잡기 위해서 당시에 군인들을 상대로 한 광고도 있었는데 예. 어머니 당신이 잠 못 이루고 돌아 누울 때 저도 그쪽으로 돌아 눕습니다. 이런 카피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본인은 뭐 법무관으로 뭐 군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들 병역 비리 문제가 있었고 아픈 데를 제대로 물어뜯었죠. 노무현 네. 후보는 당시 그 일반 사병 네. 제대 빡빡 구르다가 네. 그런 측면을 이제 강조한 뭐 그런 거네요. 사실 신문 광고를 보면 네거티브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 네. 모든 네거티브를 포지티브처럼 보이게 메시지를 정말 긍정적으로 잘 표현했고. 그러니까 이회창 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데 다 그쪽을 디스하는 거야.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뭐 그런 거죠. 뭐 그럼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네. 이거를 되풀이하면 안 돼. 그냥 네. 보고 따라하면 안 돼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당시에 이회창은 그럼 어떤 광고 캠페인을 했느냐? 네. 당시에 대쪽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데 대쪽이란 별명이 나중에 개쪽으로 변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쪽에선 나라다운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어요. 그거 되게 포지티브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네거티브입니다. 네. 김대중의 나라가 나라 같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대단한 카피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나라다운 나라 좋잖아요.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나라야. 노인들의 언어야. 20대 30대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카피를 사용했다. 되게 꼰대스럽죠. 꼰대스러운 카피였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후보 이미지도 꼰대인데. 그렇죠. 완전 그 꼰대의 결정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나라다운 나라야. 확장성이 전혀 없네요. 예, 뭐 자기 지지자들끼리 서로 돌려보면서 좋아했던. 근데 또 당시 정치원고 전문가들은 되게 칭찬을 많이 했지. 품격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니들이 지는 거야. 그렇죠. 뭐 솔직히 걔네들 뭐 우리랑 다이다이 붙여놓고 뭐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그럼 뭐 200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역사상에 남을 명선거였으니까. 레전드예요, 레전드. 예. 월드컵으로 치면은 2002년 월드컵.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4강에 가는. 4강. 예. 다시는 생길 수 없는 그런 기록. 예. 현재로는. 예. 우리가 또 뭐 너무 잘 치른 선거, 잘 이긴 선거만 보면은 또 배울 게 없는 것도 있어요. 원래 공부가 늘려면 오답 노트를 잘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찰을 잘해야지. 예. 그래서 뭐 사실 이 얘기는 뭐 저희도 꺼내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2012년 대선에서 졌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졌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왜 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012년 대선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본 후 요번 대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눈에 보는 걸로. 2012년 대선 왜 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소위 진보 세력들과의 야권 단일화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서 사실상 내상을 입어갔다.
서서히 골마갔다. 사실 선거 캠페인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직접적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죠. 그것도 있었고. 예. 이정희 후보는 이정희 자기 후보가 혼자 막판에 스스로 이제 드랍을 했는데 예. 큰 도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사실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야권 단일화라는 그 처음으로 그지? 처음으로 생긴 거죠. 처음으로 생긴 거고 전 세계 최초입니다.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4년쯤에 하워드 딘, 딘 사모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노사모 이후 2년 후에 그렇죠. 생긴 거였고, 예, 2008년에 오바마 그것도 결국은 노무현 후보가 6년 앞서간 거예요. 네. 정치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는 김대중 후보의 경우에는 DJP 연합으로 충청의 민심을 가져왔죠. 충청이 항상 캐스팅 보터였는데 그거 안 했어요. 세대 그 수도 이전 공약을 통해서 충청 민심을 한꺼번에 가져와 버렸어요. 대단한 공약이었죠. 큰 공약이 나온 거죠. 예. 그때 당시 뭐 충청의 맹주였던 김종필과 자민련을 완전히 개무시하면서 그렇지. 밟고 간다. 그 절대 손 안 벌리고 네. 심지어 이인재마저도 그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 이인재 도움도 1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다 그대로 땡겨 왔다. 하지만 정몽준의 표를 흡수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정몽준이 지지율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네. 후단협 사태가 일어났고요. 결국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 노무현의 자산을 문재인이 그대로 쏙 빼닮았는데 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계속 양보하다가 지지율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승리했던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죠. 두 번 다. 그렇죠. 예. 정몽준이나 안철수 쪽은 계속 이제 자기가 이길 수 있을 만한 룰만 고집을 하다가 그러다가 지죠.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거죠. 우리가 전에 예. 그 삿바 싸움하면 진다라는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에피소드 제목이었죠, 예. 그게. 우리가 이제 노저씨들이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지. 삿바 싸움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집니다. 그러니까 지가 힘빠져. 관중들이 삿바 싸움 오래 한 선수를 싫어해. 야유를 보내지. 그렇죠. 200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구도도 후보 쪽에서 만드는 측면이 있고, 그렇죠. 세대 대결 그리고 충청도 쪽은 정책으로 끌고 왔고, 카피는 뭐 워낙에 또 후보의 그 매력과 더불어 당시에 뭐 카피라이터 분들도 뭐 아주 네. 훌륭한 카피들을 절절절 쏟아냈고. 저는 뭐 그때 나온 카피들은 다 암송합니다. 그렇죠. 신문 광고부터 시작해서. 윤 카피. 카피입니다. 윤 카피. 한국 정치사에서 커다란 변곡점으로 봐요. 2002년은 네. 예, 큰 변곡점이죠. 한국 정치사에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 그게 뭐냐? 한국 정치가 대중 정치화된 첫 선거죠. 예. 그 노무현이 이끌어낸 거예요. 시민들의 정치가 더럽다고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대단했죠. 네. 이 카피만 해도 시민들을 주권자들을 능동적인 주권자로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모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팬클럽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시민들이 정치를 그냥 투표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뛰어들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그 첫 실험이 노사모라는 거였고요. 그때부터 한국 정치가 이제 대중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예. 방금 전에 저 윤가피님께서 그 2002년 선거 카피는 뭐 줄줄 암송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과연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시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카피 중에 하나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 문재인 후보가 또 친노 공격 뭐 노무현이 이러니 저러니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노무현 후보도 김대중에 대한 게이트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공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전임 정권의 업을 안고 가는 거죠. 그때 신문 광고에서 이런 카피를 썼습니다. 네, 한나라당 후보는 낡은 20세기와 계속 상대하십시오. 노무현은 21세기와 상대하겠습니다. 이런 카피로 일축을 해버립니다. 뻔뻔하게 진짜 뻔뻔하다니까. 짱이다. 그냥 물타기 죽이네 진짜. 죽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대단한 카피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몇 개 더 소개해 주시죠. 당시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40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20, 30대는 다 먹었으니까 40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신문 광고인데 굉장히 지쳐 보이는 40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신문 광고에 등장 얼굴을 딱 들었는데 이 사람 누구지? 라는 호기심을 줬습니다. 네.
그때 헤드라인 이거였어요. 남자는 배짱 하나로 산다고 외치던 김성현 씨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카피였고 김성현 씨가 누군가요? 김성현 씨는 바로 감동이 있고 그 정체성을 잘 지키는 사이로 사람들이 결국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12년 총선거 대선의 문제점은 저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갈팡질팡한 거야. 우리 민주당이. 갈팡질팡을 했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정치에 갓 들어왔잖아요. 급조된 후보죠. 급조된. 예, 솔직히 급조된 후보였고 정치에 입문한 게 뭐 그 부산에 출마 선언한 게 부산에 출마 선언하고 1년도 안 돼서 아마 저 대선을 치른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본인의 어떤 뭐 정책이나 비전을 좀 심도 깊게 이렇게 좀 마련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주위에 어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제 여론에 떠밀려 가는 거죠. 네. 근데 당시에는 뭐 그런 이제 진보 좌파적 성향의 목소리들이 야권에서 좀 많은 그 포션을 가지고 가고 있던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2012년 선거에 있어서 아까 전에 윤가피님이 그 2002년 선거 메시지와 뭐 이런 거 정리를 해 주셨는데, 네. 2012년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의 메시지나 카피 같은 거 뭐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신다면. 한 번은 제가 그 문재인 진영에서 만든 네. 광고 TBCF 영상을 봤는데요. 네. 제가 그거 보다가 울었어요. 왜요? 제가 감동받아서? 너무 감동받아서. 그게 뭐 근데 울고 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이거 보고 우는 거 보니까 졌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리고 선거 캠페인은 결국은 코어를 향해서 가면 안 돼요. 특히 임박해서는 외연 확장형으로 가야 되는데 나의 가치를 너무 충족시키는 카피와 영상이었던 거죠. 그거 혹시 저 노무현 대통령님 나오는 영상이었나요? 아닙니다. 어떤 지지자들끼리 다 같이 네. 5개의 문을 외치고 뭐 사람이 먼저다라는 카피가 중심이 된 그런 영상이었고요. 네.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카피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사람이 먼저다는 카피는 우리 모두를 열광시키기에 충분한 카피가 맞습니다만 중도 또 그 부동층들 보수 진영이 보기에는 뭐랄까 이런 느낌이에요. 경제는 어렵겠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는 어렵겠지만 따스한 사람의 온기로 이겨나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까 전에 그 이회창 후보의 나라다운 나라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를 진영만 바꿔서 그렇죠. 대입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이거 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고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먼저다? 저는 이런 생각 날 것 같아요. 쿠바? 예, 맞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뭐 사회주의? 예. 부탄이 되게 훌륭한 왕이 다스리는 뭐 그런 데인가? 난 그런 나라 싫어. 네. 그게 이제 사실 사람이 먼저다. 되게 좀 민중주의적 느낌이 많이 났어요. 네, 그건 사실이죠. 예. 내가 울었고 내가 뭉클했으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미래를 여는 5가지의 문이라는 그 카피가 많이 등장했는데 5가지가 뭔가요? 제가 문바로서 이걸 외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자리 혁명의 문, 복지국가의 문, 경제민주화의 문, 새로운 정치의 문, 평화와 공존의 문. 그거를 내가 문씨니까 문이라는 키워드를 쓴 건데 카피 예쁘죠. 예쁘긴 한데 5개의 문. 외울 수가 없었다는 5개가 뭔지 모르고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내가 컴퓨터에 야동을 깔아놨는데 야동을 봐야 되는데 그 야동까지 접근하기 위한 폴더가 뭐 뻐꾸기 폴더, 예, 가마우지 폴더 이렇게 폴더 1번, 2번, 3번은 눌러야 이게 야동이 나오는. 그리고 그거 다 닫아야 돼. 또 새로운 폴더 또 열고 다시 닫아야 돼. 닫아야 되잖아. 메시지가 복잡했다는 거죠. 예. 제가 좀 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대선 카피는요 성장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성장을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 거죠. 그게 비결인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뭐 전혀 뭐 성장과는 상관이 없고 분배를 말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대선은 상대평가니까 상대 후보의 메시지와 전략과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김종인 씨가 막판에 나가리 되긴 했지만 당시 그 총선 때 비대위원으로 이른바 3인방 이준석, 김종인, 이상돈 이렇게 3명을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중도층, 소위 말하는 우리 쪽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접근을 했어. 이게 경제민주화 쪽이 박근혜 쪽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닙니까? 2002년과 2012년 선거
분석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7년 문재인 후보의 선거 어떤 게 승리 조건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대선 노무현 후보의 선거 전략과 메시지 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가장 모범적인 이제 선거 전략과 메시지였는데 어떻게 평가들 하고 계시는지. 당시에 노무현 후보는 뻔뻔해도 너무 뻔뻔했습니다. 홍준표만큼 뻔뻔했나요? 거의 그 정도 급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야 선거를 이겨. 어디서 뻔뻔했냐면은 사실 김대중 정권은 저희 당연히 숭상하는 정권이었지만 굉장히 인기가 없던 정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대중 정권을 계승하기도 거시기하고 부정하기도 거시기한데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들고 나왔어요. 물타기를 하시네? 그냥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새로운 거야. 근데 그럴만한 게 당시에 그 처음으로 세대전의 성격을 띈 선거가 그때 2002년 선거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게 어필을 하고 이겼던 선거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썼던 캐치프레이즈들 뭐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면은 새로운 대한민국, 동서통합, 지역균형 발전, 원칙과 상식 등등의 또 경선을 돌아보면은 단 한 장의 필승카드라는 위대한 캐치프레이즈가 그때 나온 겁니다. 지금도 모든 경선에서 다 등장하는 캐치프레이즈죠. 다 표절이죠. 그리고 이때가 원조예요. 새로운 대한민국도 이때가 원조입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신 대로 준비된 대통령은 그 김대중 시절이 원조고요. 그러니까 97년, 2002년에 그 대단한 캐치프레이즈가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별다른 성장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등등의 명작 카피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시절입니다. 그때 카피라이터 분이 꽁지머리 카피라이터라고 송치복 씨가 되게 유명했던 분이기도 한데 그 후보가 훌륭하니까 후보가 훌륭하고 컨텐츠가 좋으니까 카피가 쫙쫙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카피가 노무현 입에서 다 나온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정리한 거거든. 대단했네요. 대단한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를 우리가 치르고 겪었으니 참 웬간한 정치인들 선거 캠페인 보면은 참 뭐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런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승패를 가른 요인이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뭐 어떤 대선 선거를 거의 최초로 세대 대결 구도로 끌고 간 측면. 그게 이제 어떤 기존의 가장 강력한 구도였던 지역 구도를 상당히 어떤 상쇄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어떤 것들 보시나요? 승패를 가른 요인. 방금 세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20대에 67.6%가 노무현을 찍었다는 겁니다. 3배, 4배로 이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보 성향의 후보가 40대에서 이겼습니다. 그것도 크게 이겼어요. 그리고 50대 이후에서는 이회창 후보에게 졌지만 세대 대결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겁니다. 왜냐하면은 2030 비율이 48%였다는 거. 그때는 많았죠. 쪽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2017년 선거구도 이와 비슷합니다. 젊은 층이 상당히 많고 40대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50대마저도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30대였던 그때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50대. 그렇죠. 50대 진입한 사람들도 많고. 소위 386들. 권순옥 논설위원님이 뭐 딱 그 세대잖아요. 68년생이시잖아요. 그럼 뭐 한 37, 8살 때 노무현 찍었다가 어이구 지금 뭐 51. 50? 은퇴 언제 하시나? 아이고 빨리 은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와서 뭐 20대 68% 하면은 애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구도를 노무현이 최초로 만들어서 그 뒤로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이 수치를 보면 별로 안 놀라운 거지. 그때 당시에는 이게 혁명적인 어떤 선거 구도 변화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냥 투표만 한 게 아니라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자발적 어떤 그 지지하는 당시에는 20대 대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정치인을 그렇게 지지한 적은 그 이후로 이번에 문재인이 처음인 것 같아. 그렇죠. 노사모라는 게 등장했는데 그게 말이 돼요? 정치인 팬클럽이라는 게.